뭐한 우리가 사드로 그 고통받았을 때 미국이 뭘 해줬지? 그러니까요. 최근에 자국의 마이크론 반도체, 네. 이 메모리 반도체가 중국 수출이 이제 차단될 것 같으니까 네. 부랴부랴 G7 정상들을 모아놓고 야 우리 공동 대응하자. 아하. 이래서 경제적 강압에 대한 조정 플랫폼이란 게 생긴 거예요. 미국이 손해 보는 데 대해 가지고 다른 나라는 누구도 그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없다. 여러분의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는 김종대의 뻥 뚫리는 TV 김종대입니다. 박시동 PD 네, 나오셨습니다. 요즘 뭐 뉴스공장 뭐 다스베이다 정신이 없으세요? 아 의원님도 뉴스공장에 네. NSC 위원으로 내일 또 나갑니다. 네. 목요일입니다. 아침. 근데 진짜 NSC에 들어가셔야 될 텐데 이제 국가를 위해서. 글쎄 말이에요. 예. 네. 자, 제가 오늘은 좀 미중 관계 뭐 이런 거 속 시원하게 좀 풀어드릴 테니까 네. 이제 한번 보시기로 하고 그 전에 예.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펴낸 권력과 안보라는 책. 이 출판사를 압수수색했다. 그랬죠. 이게 5월 9일 날 나온 뉴스예요. 예. 그다음에 국방부가 그 부승찬 박사의 책이 군사기밀이 수록돼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출판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아, 그랬습니까? 예. 예. 이게 근데 어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네. 법원이 기각했다. 아. 책 계속 팔게 됐다. 네. 더 잘 팔려야 되는데 이거 시청자 여러분들 책 좀 사주시. 지금 하마터면 이거 기각 안 됐으면은 영원히 못 볼 뻔했네요. 못 볼 뻔했는데 천만다행입니다. 네. 이 판결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판결은 이제 군이 이게 네. 군사기밀이 유포되는 걸 막겠다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건데 네. 이게 군사기밀이 있든 말든 이것에 대해서 예방적 조처로 뭐 판매 금지를 한다 이런 것은 군사기밀보호법상 해당되지 않는다. 네. 우선 법리가 안 맞다는 거예요. 예. 아니 국방부에 법무관실이 없습니까? 네. 다 있어요. 검사, 판사 다 있어요. 네. 그런데 법률 검토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 정부가 소송을 하는데 아,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군사기밀이라고 주장하는 게 긴급하게 이거 유포를 막을 만한 일인지가 법원이 보기에는 네. 여기 뭐 작전, 군사 정보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억지 주장인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어떤 언론을 보다 재밌는 언론사를 하나 발견했는데 펜앤드 마이크라는 언론이 있더라고. 여기 보니까 한참 우파 반대쪽 언론인데 저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 여기에 참 내가 재밌게 생각한 게 이거예요. 이번에 출판사 압수수색 조치를 단행한 거에 대해서 이 기사가 해설 기사를 써주는데 네. 이게 왜 압수수색이 정당하냐 이거죠. 이 권력과 안보라는 책에 보면은 공군 성폭력 여군 부사장 사망건 이해람 중사 사건입니다. 건을 비롯하여 탈북자 월북 사건 등 안보 수사 내역에 대한 당시 고위급 군 지휘관의 대응 태세가 소상하게 적혀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여기까지는 맞아요. 군 수뇌부 등 안보기관 최고위급 인사들의 동향과 동정이 유출될 경우 적대 세력이나 혹은 반국가 세력으로 하여금 안보기관의 대응 태세를 예상할 수 있어 군 수뇌부에 대한 기록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자 군의 성폭력 사건이 터졌어. 그래서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어. 그때 공군이 수사를 민기적 한 거예요. 그랬죠. 그래서 국방부에서 제대로 수사하라고 쪼은 거야.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그 군 수뇌부 대응 예. 동향이나 동정인데 네. 이게 누설되면 적대 세력이나 반국가 단체가 이거 좋은 정보다. 이렇게 적대 세력이나 반국가 세력에 기밀이 되는 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창의적 논리라서 진짜 말이 안 나오네요. 그다음에 예. 그 탈북자 북송 문제 이런 경우는 당시에 청와대와 국방부 간에 몇 가지 의견 차이가 있었고 또 이렇게 해서 이게 이견을 해소해서 뭐 북송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들인데 이게 일종의 비사란 말이에요. 네. 비사하고 비문하고 헷갈리면 안 되지. 네. 자, 우리 국가가 탈북자 문제에 대해 이렇게 고심을 하는구나.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구나. 이게 이제 적대 세력에게는 상당한 정보라는 거거든요. 네. 아니, 정보가 되기야 되겠지. 그렇다고 해서 민주국가에서 그걸 국민들이 알면 안 된다. 그러니까요. 난 이런 식의 주장들을 이런 언론이 해대니까 말이요. 네. 결국 법원이 보기에 한심하잖아. 한심하죠. 한심하지. 예. 그러니까 기각하게 되는데 이게 사필 기정입니다. 또 이번에 실제로 군 검찰의 현재 수사의 혐의 내용은 총 12개의 기밀 누설인데 아이고 많기도 하네. 그런데 그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예. 오전 10시 30분에 한미 장관회의가 시작됐다. 10시 30분?
군사 기밀이다. 적혀 있어 실제로. 네. 12건에. 그러면 10시 30분이 왜 기밀이냐? 예. 뭐냐면 회의가 끝나 회의록을 만든다고. 네. 오전 10시 30분 회의 시작 이런 대목이 나온다는 거야. 회의록에. 예. 네. 똑같다 내용이. 예. 그러니까 이제 조사받는 부승찬 전 대변인 입장에서 아니 10시 30분에 회의 시작해 기자들 모두 발언 취재 왔다 카메라 들고 네. 다 오픈된 거다. 네. 기자들을 그 시간대에 부른 거지 기자들에게 10시 30분이라에 회의가 시작됐다고 공지한 적 없다. 이거 군사 기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무리 발언에 예.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우리 서욱 국방장관한테 이제 함께 가는 한미동맹이다. 환대에 감사드리며 내년에 서욱 장관을 워싱턴으로 초청한다. 네. 요거 군사 기밀이래. 그럼 이게 왜 군사 기밀이냐? 예. 그러니까 2급 비밀에 나와 있는 거하고 문구가 똑같다. 그러면은 거기에 분명히 느낌표, 쉼표, 마침표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기사를 쓰면서 그 부호도 같이 쓰면 마침표도 군사기밀이야? 느낌표도 군사기밀이야? 도대체가 이 정부가 어디까지 유치해질 수 있는 건가 이게 참. 이게 세디스트 정권이요. 제가 처음에 폭로에서 시작된 건데 지금 피고발자가 7명이 넘어갔습니다. 거기에다가 저 참고인 조사, 압수수색까지 뭐 출판사, 현역 군인, 장교 또 그 장교의 아버지까지 수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뭐 이게 도대체 몇십 명인지도 모르겠어. 몇십 명인지도 이거 네. 한 건 가지고 네. 아니 진짜 이런 가학 증세 무언가 칼을 휘두르는 증세. 내가 조금 전에 저 국방부에 계시던 장관 뭐 군사보좌관 이런 분들 방금 점심 식사 때 그 모시고 식사하다 왔는데 그때 우리가 MB 때 얘기를 회고를 많이 했어요. 그때 내가 저 군사 잡지 왜 디펜스 21 할 때 하도 이상희 장관을 내가 조지니까 네. 국방부를 조지니까 국방부에서 못 살겠는가 봐. 예. 그래가지고 그때 MB 때 내가 국방부를 들어가. 아니 김편집장 우리하고 왜 이러냐. 그래서 내가 딱 그랬지. 당신네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 때 합참의장 하면서 대통령한테 아부하고 온갖 다 떨더니 MB로 정권 딱 바뀌니까 그냥 장교들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잡아 조지고 있다. 일관성이 없는 그 장관의 도덕성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다. 네. 이게 언론의 사명이다. 예.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은 나는 기사는 기사대로 썼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만나서 속에 있는 얘기 서로 하고 나서 몇 달은 참아줬다고.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언성 높이고 싸우는 일은 많았고 내가 언론중재위에 많이 불려간 사람인데 네. 이번 정부엔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물밑에서의 소통. 아니 또 소통이고 서로 입장 예. 갖고 설전을 벌리고 설전. 언론중재위 가서 판사들 예. 앞에서 싸우고 이런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거 건너뛰고 그냥 무조건 고소고발. 무조건 고소요. 아. 자고 일어나면 고소고발이고 압수수색이요. 예. 그런데 봐봐. 성폭력 탈북자 북송할 때 군수뇌부가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게 동향이나 동정이 유출되는 게 적대 세력이 이용한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뭐 앞으로 뭐 성폭력 사건 뭐 군대 사망 사건 아무리 터져도 우리 입도 뻥금 못하는 거야 이제. 아니, 뭐 이런 식의 시각이 이런 식의 시각이. 아니, 이 정도가 적을 이롭게 하는 거면 그 수해 났을 때 대통령 집 앞에 물이 잠기고 뭐 이런 거는 뭐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위험한. 그거 저기 알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하면. 그러다 용산에 무인기로 뚫리니까 그때는 또 스치듯이 지나갔다고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고 우리 괜찮다 그러고. 예. 저기 이 정부가 갖고 있는 그 단순 무식함이야 뭐 이미 여러분들 다 아는 거지만은 제가 보기에 가학 증세. 네. 세디스트들이란 말이야. 세디스트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출판계가 뻥 터졌잖아. 예.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이제 국방부의 과잉 수사 비판한다고 나선 거 아니야. 네. 해도 너무하니까 그러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폐가 망신시킨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요? 지금 청와대 출신 중에 수사 대상이 100명이 넘어. 100명. 아주 미친 놈들이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이런 가학 정부를 반다라고 하시는 게 하다못해 니네들 입장에서 불만이 있다 치자. 그럼 소통도 하고 정 안 되면 언론 중재로 가고 하다못해 뭐 이렇게라도 나왔으면 괜찮은데 말씀 주신 것처럼 기밀도 아닌 걸 기밀이라고 하면서 무조건 고소고발. 지금 의원님 사건도 피고발자가 7명이고 관련 조사자만 몇십 명이고 또 전 정부 관련해서 여차저차한 사람들은 지금 100명 넘게 지금 또 조사를 청와대만. 청와대만요. 전 정부 청와대 직원만. 예. 국민들에게 고통만 주는 정말 가학 정부고 예. 그나마 일만의 빛이라도 보이는 게 법원이 이번에 가처분을 기각했다는데 이 당연한 상식적인 판결이 그나마 숨통을 조금
그러니까 예. 그나마 법원이 이렇게 상식이 판결을 반가운 해주니까. 세상이 됐다는 게 이상하네요. 예, 예. 맞습니다. 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예. 지금 미중 간에 얽히고 설킨 문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운 문제. 그렇습니다. 이번 G7 정상들의 공동 성명은 중국에 대한 휴전 선언에 가까웠다. 예. 그래서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 예. 탈중국이 아니라 탈위험이라고 하면서 중국에 해가 되지 않으며 중국의 경제적 진보와 발전을 저해하지 않겠다는 대목을 놨다. 네. 그러면서 몇몇 품목만 규제하겠다고 한 거다. 그리고 나머지는 중국하고 잘 협조하겠다고 했다. 그 다음에 정상성명이 끝나고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언론사하고 인터뷰에서 곧 중국하고 해빙기가 올 것이다. 예, 그랬었죠.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이런 얘기들 많이 했다고 네. 방송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서구가 반중전선 구축에 실패한 거다. 예. 아니 작년에 독일의 슐츠 총리 가고 올해 마크롱 대통령 가고 다음 달에 이탈리아 총리 가고 네. 근데 중국에만 가면 큰 선물 보따리를 얻어오니 네. 이번에 마크롱 대통령 가니까 에어버스 160대를 사줬다는 거 그렇죠. 아니야 여객기. 네. 엄청나게 큰 규모로 거래가 이루어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중국에 지금 줄대고 있는데 싸움이 되겠냐. 네. 그래서 탈중국은 아닌 선에서 절충적인 그 개념, 예. 즉 탈위험을 찾아낸 거다. 네. 그다음에 제2의 대탕트가 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딱 한 군데서 걸린 거야. 정상회담의 그 공동성명에 이 대목이 나온다고. 그런데 경제적 강압에 대한 조정 플랫폼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대목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경제적 강압이라는 거는 중국이 무역을 무기화한다 이 뜻이요. 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은 한국의 사드 보복이 있었어요. 네. 2016년에. 그 이후로 우리나라 화장품, 가전제품 이런 게 중국 시장에서 바닥을 쳤고 한때 10% 점유율이던 그 한국 자동차 중국 시장 10% 점유율이 이제 문 닫게 생겼고 네. 또 그 저기 각종 엔터테인먼트, 이 드라마, 공연 이런 게 중단됐고 그랬죠.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전에는 옛날에 센카쿠 다오디다오에서 그 2009년에 일본하고 중국이 충돌했단 말이에요. 그때 서로 자기네 거라고. 그러고 나서 일본이 중국인 선장을 억류한 적이 있다고. 네. 자기네 영해에 들어왔다고. 그러자 일본이 히토류 수출을 중단한 적이 있어요. 이때 한번 경제보복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호주가 4, 5년 전부터 이제 중국하고의 거리두기가 시작돼가지고 보수당 정부에서 미국의 핵 잠수함을 도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한 인도 태평양 전략에 동참하고 이러자 중국이 호주의 와인하고 석탄 수입을 중단해버렸다고. 그랬었죠. 이랬던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발트 3국에서 대만하고 수교를 했어요. 네. 대만 대사관이 발트 3국에 설치됐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리투아니아하고 무역 규제를 해버린 거예요. 예. 자, 이런 걸 경제적 강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미국이 뭐 했을까?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아픔을 당할 때 뭐한 우리가 사드로 그 고통받았을 때 미국이 뭘 해줬지? 그러니까요. 무슨 공동 대응을 했냐고. 예. 제가 그 사드 보복 때 그 동아시아 재단이 이제 미국하고 교류하는 행사에 문정인 교수하고 같이 미국에 가서 상하원 의원들을 만났는데 네. 그때 하소연한 게 이거였어. 미국이 관심을 가져줘야 될 거 아니냐. 미국 무기가 배치됐는데 그랬는데 한번 알아볼게. 이러고 끝이에요. 네. 한국이 뭔 고통을 당하고 말고 관심이 없어. 관심이. 지금까지 그랬었죠. 이때 강 건너 불구경하던 미국이 네. 최근에 자국의 마이크론 반도체, 네. 이 메모리 반도체가 중국 수출이 이제 차단될 것 같으니까 네. 부랴부랴 G7 정상들을 모아놓고 야 우리 공동 대응하자. 아하. 이래서 경제적 강압에 대한 조정 플랫폼이란 게 생긴 거예요. 이게 선언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아. 문구에 딱 나와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의미가 이거라는 거죠. 당연하죠. 아하. 그러니까 이 조항이 나온 걸 보고 중국이 즉시 기다렸다는 듯이 마이크론 반도체를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해버린 거예요. 이 조항을 보고서 한 그러니까 거예요. 미국은 어차피 중국이 이런 무역 강압에 나아갈 거라고 예측을 하니까 이걸 만들겠다 하니까 중국이 그래?
보란 듯이 그럼 내가 보란 듯이 공식적으로 조치할게라고 해서 어. 조치를 확정한 거군요, 순서가. 그렇게 된 겁니다. 네네네. 자, 그러니까 미국은 급해져가지고 동맹국 보고 중국에 반도체 팔지 말라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 그런 압력이 있다고 지금. 근데 파이낸셜 주로 어느 타임즈가 나라요? 나왔죠? 마이크론이 메모리 반도체니까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한국이 예. 주된 대상이 되는 거지. 삼성하고 하이닉스밖에 없습니다.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예. 두 개입니다. 근데 중국이 이미 비축을 많이 해놨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를 국산화를 상당히 진행했다는 얘기도 있고, 예, 해서 그것도 다 맞는 말인 것 반드시 한국 반도체를 산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죠. 이건 약간 불확실한데 미국이 지레 한국하고 네. 저기 뭐 한국 거 팔지 마. 이 얘기가 나온 게 언제요? 지난 4월 26일 날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출국하기 전에 파이낸셜 타임즈에 그랬죠. 그때 첫 보도가 돼서 이제 이게 알려진 건데 예. 그때는 한국에 이런 압력만 행사했다 그러지만 이번 G7에는 이걸 공동 성명으로 채택을 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조정 플랫폼을 만들어서 대응하자.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조정 플랫폼이 언제 생기면 이게 누가 어떤 의미가 통제하면 있을까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나 이제 미국으로서는 미국이 손해 보는 데 대해 가지고 다른 나라는 누구도 그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사실상 이제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정 플랫폼을 통해서 예. 경제적 강압을 하는 상대한테 대응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 플랫폼 안에 들어와 있는 너네들도 다 내 말 들어 이렇게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형님? 그 얘기지요. 이게 저기 지금까지 중국의 경제적 강압이 10년 넘게 진행돼 왔는데 그때는 왜 말 한마디 없었어? 이제는 동맹국 뭐 우방국 다 끌어들여 가지고 네. 대응하겠다 그러는데 그 대응이 제대로 될까? 아하. 자, 처음에 바이든이나 또 제이크 설리반 보좌관이 얘기한 거는 디리스킹. 우리 대기업들 난리야. 중국하고 거래해야 된대. 디커플링은 죽어도 안 돼. 네. 그래서 절충적 개념으로 디리스킹. 예. 몇몇 품목만 해서 이렇게 하자. 네. 이래가지고 G7 정상회담에 그 개념이 채택이 된 건데 네. 이게 문제는 중국이 보기에는 그 말장난이에요. 디리스킹이니 디커플링이 대단히 다른 것처럼 얘기하면서 중국을 농락하지 마. 이건 말장난이에요. 이래가지고 발표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국제정치라는 건 말이에요. 커그니티브 게임. 즉 인지적 게임이라 그래. 네. 여기서는 디리스킹이라 그러지만 중국이 보기엔 디커플링으로 보이고 네. 그렇다면 이건 말장난이라고 중국은 인식한다는 거죠. 네. 편관보 한 포 드시죠. 언제 마셔도 향이 참 진합니다. 전 집에서도 자주 먹어요. 100세 시대 평생을 써야 하는 관절, 녹슨 관절과 무뎌진 연골의 통증까지 이 모든 증상이 저절로 나올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나이 든 관절이 유연하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절 건강 기능식품 편관보. 프리미엄 편관보로 노후화된 관절 편안하게 한번 관리해 보십시오. JW 중해제약에서 엄선한 관절에 좋은 성분들로 인체 적용 시험에서 연골의 마모도와 염증의 수치까지 낮아지는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건 물론 식약처에서도 기능성 인정한 거죠. 맞습니다. 식약처에서도 기능성을 인정한 MSN과 NAG, 또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젖산 칼륨을 비롯해 보스웰리아, 글루코사민, 녹용 등 연골 재생을 돕는 부원료만 총 30종이 배합된 편관보로 고령화 시대에 관절과 연골, 뼈 건강을 튼튼하게 유지해 보세요. 자, 이번에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 5월에 우리 귀하신 어른들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부모님 효도 선물로 최고입니다. 이번 특별 이벤트는 편관보를 구입하시면 아예 본품 한 상자를 무료로 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에 드리던 사은품까지 싹 챙겨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 선물로는 최고입니다. 이벤트 참여는 포털 검색창에 편관보를 검색하시거나 대표번호 여기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편관보.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라고 하지 않고요.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35개의 손해보험, 생명보험 회사를 취급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 추천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 계약한 보장성 보험의 월 평균 보험료는
5만 원 이하로 보험 가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보험체크에 연락하셔서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홈페이지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또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체크로 채널 추가 또는 대표전화 1800-7917입니다. 상담 신청하실 때 우리 김종대 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체크를 사칭하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 시 마이보험체크 우리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거나 1800-7917 대표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보험의 맞춤형 리모델링 마이보험체크. 의원님 산삼 한 뿌리 드시죠? 좋습니다. 모든 식물의 제왕 전설의 불로초 산삼이 산양산삼으로 왔습니다. 함양 지리산자락 800고지 7년근 산양산삼으로 추출한 순 100% 고농도 산양산삼 추출액 산삼 순백. 아, 내가 이거 산삼 순백 자주 먹잖아요. 네. 그리고 얼굴 좋아졌다 소리 조금 들어요. 그리고 밤에 신호도 잘 와. 산삼 순백 30병 한 박스는 산양산삼 30뿌리 물량입니다. 한 뿌리를 한 병에 통째로 담았습니다. 1년에 딱 한 달 특별 이벤트, 산삼 순백 구매 고객께 5년근 산양산삼 3뿌리를 무료로 드립니다. 바로 이겁니다, 의원님. 아니 생산삼을 준다고? 맞습니다. 지리산 자락에서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야생 산삼이고요. 깨끗이 씻어서 드시면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생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뿌리부터 그래? 잎까지 그냥 드시면 됩니다. 이까지 다? 네네. 그래요? 의외로 먹을만한데? 네. 나 산삼 이파리는 또 처음이네. 이게 더 특별합니다, 여러분. 네이버 등 각종 검색창에 산삼 순백을 쳐보시고요. 여기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딱 한 달 한 달. 산삼 순백 그리고 생산삼 3뿌리를 드리는 이벤트. 와. 많이 검색하고 구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산삼 산삼 순백. 순백. 그러나 최근에 이제 그 중국에서 뽑아 먹을 게 많으니까 분명히 이제 미국의 고위층들이 중국에 갈 겁니다. 네. 블링컨 국무장관이 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거 예. 왜 저번에 그 지난 11월에 중국 풍선이 격추된 적이 있잖아요. 네네. 그것 때문에 취소된 방문. 그렇죠. 이거 재개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G20 회담이 열리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도 만날 거예요. 네. 만날 수밖에 없어. 지금 시간은 중국 편이야. 공교롭게 그렇게 돼버린 거야. 이게 참 놀라운 반전인데, 이번 G7 성명에 내가 그 영상 나온 걸 몇 번을 굴려본다고.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을 잘 봐봐. 눈동자가 완전히 풀려버렸어요. 이 노인네가 지금 정상이 아니오. 호주 방문 일정도 깨버리고. 네. 그래서 쿼드 회담을 호주에서 열어야 되는 걸 급히 땡겨가지고 G7 정상회담 중간에 끼워 넣어서 쿼드 회담을 했는데 사자 회담을 해보니 기대에 안 차. 인도가 다른 소리 하고 있어. 네. 그 다음에 호주도 노동당 정부가 된 다음에 다시 친중국으로 돌아서고 있어. 그럼 쿼드가 의미가 없어. 근데 회의는 안 할 수는 없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한미일 정상회담 어떻게 됐어요? 원래 이거 G7 정상회의 끝나고 삼국 정상회의 하기로 했는데 하긴 했어. 5분간. 그 5분도 사진 찍는 시간 빼고 나면 실제로는 2분간. 그렇죠. 한마디도 못한 거예요. 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네. 미국 국내 정치가 골치 아파. 그렇죠. 공화당하고 부채 한도가 합의가 안 됐어. 네. 온통 신경이 거기 다 가 있어. 네. 생각은 딴 데가 있는데 회담이 제대로 되겠어요 지금. 네. 그리고 더 치명적인 거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이 트럼프한테 지는 걸로 나왔어. 아. 이거 환장할 노릇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기 이런 상황에서 중국 만나가지고 빨리 저기 무역 관계니 뭐 저 협력할 거 이거 풀어가지고 그래도 인플레이션, 일자리 이런 문제들 해결 못하면 트럼프한테 져. 문제가 이렇게 된 거야 지금. 네네. 그러다 보면 시간이 누구 편이겠어? 네. 내가 보니까 시간이 중국 편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중국 편으로. 그래서 이번에 그 G7 정상회의, 한미일 삼국 정상회의, 쿼드 회의 이렇게 줄줄이 열렸는데 여기서 중국을 봉쇄하는 어떤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 단어도 안 나왔어. 네. 이거 하나 믿고 그동안에 미국, 일본 큰 형님, 작은 형님들이 억지력을 제공해 줄 것이라는 이런 환상에서 폭주해서 윤석열 대통령 가보니 네. 국제 질서가 냉정한 거야. 그렇죠. 냉엄한 국제 질서가 펼쳐지는 거야. 그런데 국내에서 G7이냐 G8이냐 지금 이거 갖고 논쟁하라니 이런 정신 나간 그 정치권 아니 지금 그 얘기할 때입니까 지금 그래?
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그 중국이 반도체 그 발표한 거 잘 보시면은 올해 여름부터 반도체 전면 전쟁, 저강도 분쟁이 고강도 분쟁으로 간다. 이제 본격적 수출 통제 제도가 양측이 미국 쪽과 중국 쪽이 정면 충돌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 바싹 차려야 돼, 이제. 자, 그렇게 해서 이 중국 미국의 화해 모드 속에 반도체는 전면전이 됐는데 중국은 오히려 위협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 그럼 어떻게 화해할 거냐? 그럼 한국은 뭘 할 거냐? 요게 안개 속이야. 네. 만약에 내년에 미국의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고 지금 대만도 내년 총통 선거에서 국민당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친중 정당이. 그러면 이렇게 각국의 정치가 불안할 때 내년쯤에 누가 미국 대통령이고 누가 대만의 총통인지 몰라. 바뀔 가능성이 높아. 그때 동아시아 정세가 이거라고 누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까? 네. 그럴 때 뭔 인도태평양 전략이고 줄석이요. 잘 살펴봐라. 네. 적어도 내년까지는 살펴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의 이익, 주권 이런 것들 잘 강하게 만들어 자존감이 높은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해야지. 아니 지난 윤석열 정부 집권 이전까지 미중 전략 경쟁이 그렇게 극심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무슨 손해를 봤습니까? 우리 자리 잘 차지하고 있으니 미중이 싸우건 말건 그때 역대 최고의 무역 수출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출이 1,000억 달러 넘게 그 최고치를 달성했던 시대가 문재인 정부 때 미중 전략 경쟁이 심할 때도 우리는 실속 다 차렸던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1, 2년을 그래야 된다 이거요. 누가 등장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보면은 G7 정상회의 가서 우리가 심리적 제8이 됐다고 얘기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의 문제가 진짜 뭔지는 보지도 못하고 숨은 그림은 발견도 못하고 이런 얼빠진 정치들은 이제는 우리 국민들한테 안 통한다. 여러분 잘 이제 보면은 의외의 반전이 열릴 겁니다. 이 대중관계에서 한국이 지금 완전히 이제 저 왕따 당하고 고립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한마디만 더 중국을 건드리면 절망적 사태가 옵니다. 미중이 화해할 때 미중으로부터 왕따 당. 사드 고통을 당해도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해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 그래서 만약에 미국의 핵잠수함이 우리 진해나 부산항에 기항하면 그때 중국이 대응할 거예요. 그때 제2의 사드 사태가 나는 거예요. 미국은 책임 안 져. 무슨 공조 플랫폼이야. 공조 플랫폼은 지들 반도체 지키려고 한 거지. 실속 차리자. 정신 바싹 차리자. 요 얘기 드리는 게 오늘 결론. 네, 의원님 G7 후에 숨겨진 또 중요한 키를 하나 찾아주셔가지고 저희가 네. 경제적 조정 플랫폼이 뭔지 정확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좋은 말씀 항상 감사합니다, 그렇지 뭐 의원님. 나야.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대 뻥 뚫리는 TV.